지금 이 순간 멕시코 페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쩌면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근본적 모순을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금융선전의 흐릿한 안경도 주류 경제학자들의 냉소도 벗어던지고 이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블룸버그 화면에 찍힌 환율 숫자가 아니라 주변부 국가가 성공했을 때조차 패배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한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대제사장들, 자유시장이라는 교리를 수호하던 사람들은 하나의 주문을 반복해 왔습니다. 멕시코의 모든 구조적 문제는 민영화하고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규칙을 따르면 번영이 밀물처럼 모든 배를 들어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거시경제적 안정이 최고의 목표이며 강한 통화는 되찾은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신자유주의적 밤이 실제로 남긴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멕시코는 불을 창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불을 추출당하는 실험실로 전락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고착화된 빈곤이 퍼졌고 포브스의 상위권에는 소수의 억만장자가 등장하는 반면 평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생존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중산층을 붕괴시켰고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를 뉴욕과 런던, 델라웨어의 금고로 옮겼습니다. 국가는 말 그대로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등장했고 스스로를 제4의 변혁이라 부른 정치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투기꾼들을 경악하게 만든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규율을 유지하되 신용평가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되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흥미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많은 종말론적 칼럼과는 달리 이 정책은 작동했습니다. 제4의 변혁이 선택한 이질적 경제 노선은 신자유주의 기술 관료들이 30년 동안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생상품 위에 종이 안정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공공투자, 에너지 주권 회복에 기반한 실제적이고 체감 가능한 안정이었습니다. 늘 평가절하되던 페소는 강해졌고 송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되었고 대기업들이 마침내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정부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경제를 위협이 아니라 도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그 흐름을 이어받으며 변화를 동반한 연속성을 약속하자 경제는 G7 국가들조차 부러워할 만큼의 견고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물의 외형을 해체하는 엄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한 축에서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다른 축에서의 파국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는 균형을 추구하는 합리적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에서 위기를 낳는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체계입니다. 멕시코는 지금 이 사실을 슈퍼페소라는 현상을 통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페소는 달러당 25일 1페소 수준에서 16페소까지 상승했고 현재 17페소 안팎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좌파 인사들이 이끄는 재무부조차 공개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페소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통화의 성공이 국민의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진보 정부가 일을 잘해도 재정을 정상화하고 투자를 유치해도
세계 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함정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은 주변부 국가를 돕도록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능적 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멕시코처럼 각본을 벗어나 통화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면 시스템은 경쟁력 상실과 역설적인 재정 위기로 응징합니다. 이제 숫자로 이 함정을 설명해 봅시다. 수학은 이념을 갖지 않지만 시스템의 이념을 폭로합니다. 멕시코 경제는 세 가지 주요 달러 흐름에 의존합니다. 페맥스를 통한 원유 수출, 미국에서 보내오는 이민자 송금, 그리고 북쪽으로 수출되는 제조업 제품들입니다. 이 모든 수입은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사와 의사, 노동자의 임금과 정부 예산은 페소로 지출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산수입니다. 페소가 강해질수록 달러 한 장이 만들어내는 페소의 양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재무부는 예산을 짤 때 달러당 19.3페소를 기준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자본 유입으로 환율은 17페소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달러당 거의 2페소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곧바로 재정의 구멍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잔혹함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환율의 차이가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추상적인 회계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바로 국가의 혈관을 통해 흐르던 돈이 말라버리는 문제입니다.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 페맥스는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사회개발의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페소가 강해질수록 같은 한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도 국가가 받는 페소는 점점 줄어듭니다. 재무부의 공식 계산은 냉혹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페소가 달러 대비 20센트만 절상될 때마다 멕시코는 석유 수입에서 약 8억 3천만 페소를 잃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 20센트입니다. 이 돈은 암 환자를 위한 의약품으로도, 농촌 도로를 고치는데도, 간호사를 고용하는데도 쓰이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금융적 성공이 만들어낸 재정적 출혈입니다. 자본주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옹호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채는 달러로 되어 있으니 페소가 강해지면 빚을 갚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느냐.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재무부는 페소가 20센트 절상될 때마다 약 3억 4천만 페소를 절약한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총계를 봅시다. 우리는 8억 3천만 페소를 잃고 3억 4천만 페소를 절약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 5억 페소의 순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절상은 센트 단위가 아니라 페소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즉, 국가가 잃는 돈은 수십억 페소에 달합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진실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강한 통화는 축복이 아니라 덫입니다. 이제 공공재정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잔혹한 타격은 송금에서 나타납니다. 송금은 월스트리트의 투자가 아닙니다. 송금은 신자유주의가 밀어낸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수백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 캘리포니아의 농장과 뉴욕의 식당, 텍사스의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달러를 벌어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족에게 보냅니다. 2023년 이 노동자들은 6,300억 달러를 멕시코로 보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석유 수입을 모두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변역 초기에는 100달러를 보내면 가족이 2,000페소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일주일치 식료품을 샀습니다. 오늘 같은 100달러를 보내도 가족이 받는 것은 1,655치 700페소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노동의 가치는 300다시 400페소가 증발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정에게 이 차이는 고기를 먹느냐 못 먹느냐, 약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초아칸, 사카테카스, 오아하카, 게레로에는 송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달러화된 지역 경제입니다. 뉴스에서 슈퍼페소를 찬양할 때 이 마을들은 실시간으로 가난해집니다.
자녀가 덜 보내서가 아니라 환율 메커니즘이 노동의 가치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재분배하는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peso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평가절하 실패라는 교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계의 강대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화를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위안을 의도적으로 싸게 유지했습니다. 달러 자산과 미 국채를 대량 매입해 달러 수요를 키우고 자국 통화를 낮췄습니다. 그 결과 메이드 인 차이나는 세계 어디서나 가격 경쟁력을 가졌고 수억 명의 도시 노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제조업을 잃었습니다. 일본도 브라질도 심지어 미국조차 같은 게임을 합니다. 트럼프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하며 연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위선적입니다. 중심국은 개입하고 조작하면서 주변국에는 순수한 자유시장 규칙을 강요합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슈퍼페소 현상은 자유시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론에서는 강한 통화가 상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쟁력을 갉아먹고 부를 금융과 수입 소비로 이전시키는 처벌입니다. 강한 통화는 마이애미로 여행 가는 상위 중산층에게는 좋지만 송금을 받는 농민과 마킬라도라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현 지도부는 이 문제를 축하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슈퍼페소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지적 정직성의 표현입니다. 규칙이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진짜 해법은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를 질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브릭스, 대한결제 시스템, 달러 의존을 줄이는 길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석유와 송금만 받습니다. 다음에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웃으며 돈을 세고 있는지, 캐리 트레이드라는 합법적 기생 메커니즘이 어떻게 페소를 왜곡하는지, 그리고 왜 대기업만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부,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페소가 이렇게 강한가? 답은 단순합니다. 멕시코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잘 버티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중앙은행이 유지해온 극도로 높은 금리에 있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장기간 기준금리를 11% 이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금리는 훨씬 낮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스트리트나 런던의 헤지펀드는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산기를 두드릴 뿐입니다. 낮은 금리로 달러나 엔화를 빌려 그 돈을 멕시코로 옮겨 정부 채권을 삽니다. 연 11%의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생산 없이 고용 없이 위험 없이 6.7%의 차익을 챙깁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이며 저는 이것을 합법화된 기생투기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은 뜨거운 돈입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회를 먹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자본이 들어오는 동안 페소 수요는 인위적으로 폭증하고 통화 가치는 부풀려집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만 그 결과 투기 자본을 불러들여 실물 경제를 파괴하는 강한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변증법적 모순입니다. 멕시코는 금융 카지노가 되었고 수익은 뉴욕으로 흘러가며 비용은 농민과 노동자가 떠안습니다. 이제 계급 분석으로 들어갑시다. 슈퍼페소는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달러 부채를 안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달러가 20페소에서 17페소로 떨어지면 장부상 부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15% 줄어듭니다. 통신 대기업, 시멘트 기업, 대형 유통 체인들은 재무제표가 갑자기 좋아지고 주가는 오르며 경영진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슈퍼페소는 파티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에게 슈퍼페소는 올감입니다. 멕시코 고용의 7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은 중국 제품과 경쟁합니다. 페소가 강해질수록 중국산 제품은 더 싸집니다. 하지만 멕시코 노동자 임금과 전기료는 페소로 지불됩니다. 가격을 낮출 수 없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수입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국내 생산자는 도산합니다. 이것이 환율을 통한 탈산업화입니다. 금융적 성공이 산업 기반을 죽입니다. 관광업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관광객이 $1,000를 예산으로 잡으면 예전에는 2만 페소를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만 6천, 1만 7천 페소입니다. 멕시코는 달러 기준으로 20% 이상 비싸졌습니다. 관광객은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터키를 선택합니다. 호텔은 할인하고 웨이터와 청소 노동자는 가치가 떨어진 팁을 받습니다. 실질 소득은 감소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보카도, 베리, 토마토 농가는 달러로 팔고 페소로 비용을 냅니다. 페소가 강해지면 이유는 사라집니다. 소규모 농가는 버티지 못하고 자본력이 있는 다국적 농업기업이 토지를 사들입니다. 슈퍼페소는 농촌에서 토지와 자본의 집중을 가속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를 신성시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중앙은행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준과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리듬에 맞춰 춤춥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자산가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고 그 비용을 실물 경제와 빈곤층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 관료적 지배입니다. 정부의 한 손은 사회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들어 올리려 하고 다른 한 손 통화 정책은 무거운 추를 발목에 매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정학적 차원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에게 강하고 안정적인 페소는 편리합니다. 공급망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옮기는 니어쇼어링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한 페소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조용한 제국적 통합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은 언젠가 빠져나갑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이봐 뜨거운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페소는 17에서 21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외칠 것입니다. 기적은 끝났다. 고통은 다시 아래로 전가될 것입니다. 강해도 고통, 약해도 고통. 시스템은 출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해법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입니다. 투기 자본을 통제하고 산업 정책을 만들고 환율로 피해를 입는 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화의 가치가 국가의 성공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 합니다. 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언제나 위는 축배를 들고 아래는 계산서를 받는지,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층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멕시코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환율 관리의 실패도 특정 정부의 실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설계된 국제금융 질서 안에서 주변부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완전한 승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화가 약해지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통화가 강해지면 생산과 고용이 질식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진짜 얼굴입니다. 미국은 이 게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강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세계의 준비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생산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고 적자를 내도 통화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다릅니다. 멕시코는 달러를 벌어야만 생존합니다. 수출해야 하고 관광객을 불러야 하고
이민자들이 국경 너머에서 피를 흘려본 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강한 통화는 자립의 상징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그래서 슈퍼패소는 거시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질병이 됩니다. 금융분석가들은 환율을 보며 박수를 치지만 시장의 노점상 농촌의 노인, 관광지의 서비스 노동자는 실시간으로 가난해집니다.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데 삶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변증법입니다. 숫자는 웃고 사람은 울습니다. 멕시코 지도부가 처한 딜레마는 잔혹합니다. 만약 정부가 의도적으로 페소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입한다면 워싱턴은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감시 리스트, 무역 보복, T매키를 통한 압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남방우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면 그것을 조작이라 부르지만 자신들이 수조 달러를 찍어낼 때는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제국의 이중 기준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문을 열어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원유를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는 경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키워 멕시코 사람들이 페소로 벌어 페소로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 산업, 기술, 식량 주권, 그리고 진짜 산업 정책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민영화가 아니라 가치 사슬 전체에 대한 주권입니다. 이는 부유층이 실질적인 세율을 부담하는 진보적 조세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방향 혹은 최소한 공격적인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을 요구합니다. 자본주의를 더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임기 안에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국경은 길고 조약은 묶여 있고 채권 시장은 압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능한 한 아래를 우선하는 것, 금융 독수리들에게 핑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정을 지키면서도 한 페소 한 페소를 국민 쪽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는 슈퍼페소가 이 성과를 갉아먹지 않도록 기술적 정치적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슈퍼페소는 문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혁명적 정직함의 순간입니다.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멕시코는 브릭스, 대안결제 시스템, 달러 의존을 줄이는 경로를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논의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달러가 16페소로 떨어졌다고 환호하는 해설자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는가? 왜 중국, 일본, 브라질은 통화를 너무 강하게 두지 않기 위해 싸우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자유시장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환율은 심판이 아니라 국제 계급 투쟁의 도구입니다. 슈퍼페소는 거시경제적 성공이 미시경제적 고통으로 변하는 증상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평가절하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평가절상으로 인한 질식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안에는 깨끗한 출구가 없습니다. 오직 피해 관리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적은 멕시코의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세계 금융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요구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를 축하하다가 피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 진실이며 변증법적 진실입니다. 통화가 강해졌는데도 왜 당신의 돈이 덜 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슈퍼페소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계산서를 떠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위가 잔치를 벌이고 아래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파고들어야 할 진실입니다.